자, 영주형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기분 좋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자, 영주형을 모신 이유는 바르셀로나. 네. 과연 남은 이 기간 동안에 역전 우승 가능할 것인가? 요거를 좀 영주형이 어떻게 보고 계신지. 지금 표정만 놓고 봤을 땐 거의 지금 우승한 느낌이거든요. 아니. 아닌가요? 여전히 가장 유리한 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맞는데 역전 우승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은? 몇 퍼센트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 정도까지 가기에는 지금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50%? 아니에요. 40%? 아니에요. 30? 아니에요. 60? 아니 45%. 45. 네. 아하. 절반을 하기에는 조금 약간 부담이 그거는 있다고 말이 안 생각하시나요? 되는 거고. 그래서 5만 주신 건가요? 아니 사실은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한 33, 34 뭐 요 정도예요. 33은 뭐죠? 이게 왜 그러냐면 레알 마드리드까지 뭐 세 팀 중에 하나다 이런 건가요? 네. 근데 가장 유리한 쪽은 당연히 역시 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니까 그쪽에서 45에서 55 정도를 가져가야 되고 나머지를 바르셀로나하고 레알 마드리드가 나눠 가졌을 때는 어허. 그래도 레알 마드리드보다는 승점이 더 앞서 있으니까 1점이라도 그렇기 때문에 바르셀로나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자, 테이블을 보면 진짜 승점 차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많이 정말 줄어들었어요.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아쉽게도 계속 좀씩 승점을 드롭했어요. 그리고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챔피언스리그에서 탈락한 게 분명 데미지가 있었을 것이고 사실 이번에도 오블락 아니었으면 또 드롭할 뻔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사실은 알라베스전에서 루이스 수아레스가 골을 넣었죠. 그게 루이스 수아레스의 개인 통산 500번째 골이라고 하는데 수아레스가 골을 넣고 얀 오블렉이 PK를 막아내면서 간신히 승리를 거두는 모습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경기 내용은 알라베스보다는 좋았지만 슈팅을 또 허용하는 모습도 있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확실히 최근 분위기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다. 요 말씀을 좀 드리는데 왜 그러냐면은 바르셀로나는 최근 공식 8경기 우패. 좋죠. 네, 거기다가 이제 레알 마드리드는 최근 공식 10경기 우패. 그렇기 때문에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바르셀로나하고 레알 마드리드가 더 좋은 편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좁혀진 거 아니에요? 네, 차이가? 좁혀진 거죠. 예. 근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최근 공식 9경기 봤을 때 3승 3무 3패일 거예요. 안 좋잖아요, 사실. 네, 근데 그 3패 중에 2패가 첼시전이에요. 네, 뭐 그거는 뭐 뺀다고 치고. 네. 근데 향후 일정을 봤을 때는 챔피언스 리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라리가에만 집중하면 되잖아요. 근데 라리가에서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지금까지 2패밖에 안 당했단 말이죠. 그 점을 봤을 때는 역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유리하긴 여전히 유리하긴 하다. 자, 그럼 일정적으로 봤을 때 세 팀 중에 바르셀로나가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거는 또 어려워요. 일정은 어렵다. 네. 아니 일정은 아직 10경기가 다 남아있으니까 네. 사실은 다 비슷비슷하게 어마어마하다. 파악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일정상 가장 어려운 쪽은 레알 마드리드. 왜냐면 챔스를 해야 되니까. 네. 리버풀하고 엘 클라시코하고 리버풀하고. 아우, 부담스럽지. 요게 이게 3연전이 껴있거든요. 부담스럽죠. 그리고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엘 클라시코가 있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경기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도 일정이 쉽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레알 마드리드는 바르셀로나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상대할 때 세비야를 상대합니다. 그것도 좀 부담스러운데. 네. 그 점을 봤을 때는 일정상으로 봤을 때는 레알 마드리드가 가장 부담스럽지 않겠느냐. 그 다음이 이제 바르셀로나가 아닌가. 왜냐하면 바르셀로나는 레알 마드리드하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하고 다 대결을 펼쳐야 되고.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이들을 물리치기만 하면 가까이 가고 밀어내고 할 수 있는 건 그렇죠. 또 기회가 있긴 하네요. 있죠. 그래서 제가 일정상으로는 레알 마드리드가 가장 좀 안 좋다는 거는 챔피언스 리그는 변수예요. 그렇지. 변수. 네. 그런데 일정상 변수가 많으면 어려운 겁니다. 어렵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가 어렵고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엘 클라시코만 잘 잡으면 된다. 그렇지. 어차피 홈에서 아틀레티코 만난다. 전반기와 후반기 우리 완전히 다른 팀이야. 이건 우리가 잡는다. 근데 승점 좁히자. 레알 마드리드는 승부처에 강해. 그렇지. 거기다 레알 마드리드 원정은 부담스럽죠. 부담스럽지. 네. 그래서 이제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고 오히려 아까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라리가만 집중하니까. 리가만 빡빡하면 네. 코파델레도 떨어졌고 리그만 하면 됩니다. 네, 바르셀로나는 코파델레 결승전에 한 경기 또 있는데 그게 또 빌바오전이야. 네, 부담스럽죠. 그래서 또 그것도 부담스럽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정상으로 봤을 때는 다 비슷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좀 더 유리한 건 아니냐. 다만 A매치 휴식기간 끝나고 나서의 2연전 안달루시아 클럽 2차례 만나거든요. 베티스 세비야. 네.
요 두 경기 매우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들도 달려들 거기 때문에 네. 여기서 승점을 또 무승부로 드롭하고 그러면 이거는 또 골 때리는 장면이 나온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바르셀로나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바르셀로나로 봤을 때는 코파델레가 부담스럽고 엘 클라시코도 있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상대하는 부담이 있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이들을 잡는다면 진짜 역전의 발판이 만들어질 것이다. 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역전 우승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를 한번 보고 부정적인 요소들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긍정적인 부분은 뭐가 좀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지금 라리가에서의 기세가 좋다. 가장 좋아요. 아. 지금 무패 행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데 전반기에 4패 당했거든요. 예. 물론 이제 그 4패 중에 2패가 엘 클라시코 패배가 그치. 있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전 패배가 있긴 있는데 12라운드 카디스전 패배 이후로 계속해서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쿠만이 자리를 잘 잡았어요. 네. 그러면서 라리가에서의 기세가 너무나 좋고 예. 또 한 가지는 지난 시즌의 문제점은 뭐냐면 원정에서 경기력이 안 좋았잖아요. 맞아, 엄청 안 좋았죠. 네, 현재 원정 9연승입니다. 오. 원정에서의 경기력도 매우 좋거든요. 원정남이야? 네. 그래서 이 기세를 계속해서 타고 가면 된다. 아하. 그런 측면에서는 플러스 요소가 있고 첫 번째 기세 좋고. 네. 네. 두 번째는 이제 수비 쪽에서의 안정감을 찾았다. 그러니까 백스리. 네, 백스리. 3-1, 4-2 내지는 뭐 3-4-1 이런 형태를 좀 쓰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백스리를 가동하면서 수비 쪽에서 안정감을 찾았고 사실 25라운드 세비야전부터 백스리를 제대로 가동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다음부터 공식 6경기인가 그 가운데서 3골밖에 실점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3골 실점 중에 2골은 PK 실점. 그리고 한 골은 지난 소시에다드전에서 5대0 상황에서 한 골 실점. 네. 그렇기 때문에 수비 쪽에서의 안정감은 굉장히 높아졌다. 확 높아졌다. 그리고 이게 3백이 정말 뭐라고 할까? 그동안 문제점들을 묘하게 다 해결해버리는 해결책이 됐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얘기 많이 했잖아요. 2선에서 부스케츠가 압박하러 올라갔을 때 여기서 뚫리면 그렇지. 2선과 3선 간격이 벌어지면서 벌판이야. 여기서 상대가 네. 논다. 근데 3백이 되면서 부스케츠가 내려온 속도가 느리지만 3백 중에 한 명이 튀어나가는 그렇지. 거죠. 카바데요. 튀어나가서 여기를 커버하면 2명이 준비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민게사하고 렁글레가 주로 튀어나가서 그 역할을 해주고 더용이라든가 피케가 뒤에서 막아주고 물론 이제 상대가 발 빠른 공격수다. 그럼 도용이 튀어나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 소시에다드전에서는 이삭이 붙으니까 도용이 튀어나가서 스피드 경쟁을 해주고 그러면 민게사하고 렁글레가 그걸 커버해주는 그러면서 3백 쪽에서 안정감을 가져가니까 부스케츠마저 조금 경기력이 훨씬 더 좋아졌고 괜찮아지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앙 수비뿐만 아니라 측면 수비도 불안했잖아요. 네. 알바하고 데스트가 예. 수비력에서 문제가 있었잖아요. 데스도 뭐 많이 털리고 그랬었죠. 네. 그런데 렁글레가 이제 측면으로 빠지면 그리고 데스트가 측면으로 빠지면 나머지 2명의 센터백이 또 커버를 해주니까 그러다 보니까 측면 수비도 괜찮아지고. 좋아진 거죠.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을 해줬다. 네, 이 3백에 의해서 그래서 수비의 안정감이 굉장히 높아졌다. 네. 그럼 이제 공격을 봐야 되겠죠. 네, 공격은 메시죠. 메시가 다시 메시합니다. 제 모습을 찾았습니다. 네, 메시가 네. 메시합니다. 그러니까 메시가 올 시즌 라리가 26경기에서 23골 8개 도움이에요. 네, 다시 돌아왔어요. 네, 현재 네. 도움 1위, 득점 1위. 뭐 또 이리 하겠죠. 네. 네. 그리고 최근 리그 14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인데 최근 리그 14경기에서 18골 8개 도움을 했습니다. 그래. 그냥 메시가 메시하니까. 네, 이거 그냥 뭐 여전히 메시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공격 쪽에서 메시가 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바르셀로나가 파괴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큰데 예. 여기에 덴벨레하고 그리즈만도 살아나고 있다. 그러니까 덴벨레하고 그리즈만도 살아났는데 일단은 그리즈만 같은 경우는 최근 리그 2경기 연속골 그리고 덴벨레 같은 경우에도 최근 리그 4경기에서 2골을 넣었는데 사실상 3-4-3을 썼을 때 네. 또는 3-5-2를 썼을 때 최전방 스트라이커는 덴벨레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뒷공간으로 들어가는 속도를 그래.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메시는 자유롭게 움직이잖아요. 그때 3-4-3을 쓰면은 그리즈만이 왼쪽이라든가 중앙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프랑스 대표팀에서도 4-3-1-2 또는 3-4-1-2에서 1의 자리가 그리즈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즈만도 자신이 잘하는 위치에서 뛰기 시작했다는 익숙하죠. 거죠. 네. 그러면서 그리즈만 입장에서는 일단 2골을 넣으면서 분위기를 끌어올린 점 그리고 그리즈만이 사실 3-5-2 때는 피케가 뛸 때에는 벤치에서 시작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서 약간 위기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최근 또 존재감을 보여준다는 점. 여기다가 이제 덴벨레가 소녀슛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소녀슛 5호 홈런. 네. 근데 저는 덴벨레 보면 그런 생각은 들어요. 덴벨레를 왜 쓰는지 알겠어요. 솔직히 보면. 그러니까 형님 말씀하신 대로 뒷공간에 대한 돌파. 그리고 덴벨레기 때문에 만들어내는 기회들은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지가 기회로 만들고 지가 날리니까 문제긴 합니다. 네. 아니 열심히 들어가서 너무 성의 없이 차. 그게 성의를 다한 거 아닐까요?
아니 내가 능력 보기에는 부족. 아니야 드리블에 비해서 아, 그래요? 슈팅이 너무 성의가 없어. 너무 성의 없는 건가요? 오 그래가지고 슈팅 연습을 진짜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프랑스 포드 2명이 살아났다. 많이. 살아났다. 예. 그래서 이제 득점원도 다양해질 다양해졌고. 것이다. 요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라포르타 회장의 등장이죠. 저는 이거는 축구 외적으로 어쨌든 팀이 어수선하면 정신없잖아요. 회장 새로운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회장이 딱 선임이 되면 안정이 되죠 좀. 야 그래도 우리 이제 마음 먹고 다시 잘해보자. 그리고 쿠만 입장에서도 어쨌든 이 사람 마지막에 좋은 성과를 내야 더 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올 시즌 바르셀로나에 돌아봤을 때 바르셀로나가 너무나 시끄러웠어. 맞아요. 시즌 시작하기 전에 메시 이적 파동. 그 바르토메우에 있으면 지랄하고 그리고 바르토메우하고 마찰, 바르토메우의 이제 사임 그리고 구속까지. 네 그리고 메시 계약서 유출. 맞아요. 네 그 가운데서 선수들 연봉 협상에서의 문제, 선수단 그 구성에서의 문제 너무나 시끄러웠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 이제 라포르타 회장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안정감을 좀 찾을 수가 있다. 잡히죠. 그리고 최근 스페인 보도에 따르면은 그 라포르타 회장이 파리 생제르맹 그 원정에 따라가면서 쿠만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나 너 믿고 있어. 트러스트 유. 내가 딱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쿠만 감독이 인터뷰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파리 원정 같이 갔을 때 라포르타 회장이 나를 믿는다고 했다. 그런데 결과가 안 따르면 믿음은 없어질 수 있다. 결과를 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고 나태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최근 보도에 따르면 라포르타 회장하고 쿠만 감독하고 비밀 회동을 가졌다. 그 가운데 라포르타 회장이 쿠만 감독에게 다음 시즌까지 나는 당신을 믿고 갈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럼 쿠만도 이제 신뢰감을 받으면서 밀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좋죠. 바르셀로나는 전반기하고는 완전히 다른 팀이다. 팀이에요. 진짜 다른 팀이야. 네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쉽고 약간 불안한 부분 이런 게 있는데 그거를 영주 형님 이제 4개를 딱 이제 생각을 해오셨는데 첫 번째가 이게 뭐예요? 가장 불리한 게 바르셀로나가 맞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여러 가지 일정상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게 첫째 승점에서 가장 유리한 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맞아요. 승점 4점 차지만은 그치. 앞서 있고 올 시즌 패배가 2패밖에 안 당했으니까. 근데 상대 전적에서 앞선 쪽은 레알 마드리드. 그래서 네. 여하간의 상황이 불리하다. 네, 레알 마드리드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게 1승 1무 그리고 바르셀로나에게 1승. 1승 있죠. 난 네. 클래식 하나에서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네. 왜냐면 거기 디스테파노 네. 구장이잖아. 네.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승점으로 봤어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가장 유리하고 그리고 승자승 원칙이니까 그치. 상대 전적 봤을 때는 레알 마드리드가 유리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보나 저쪽으로 보나 바르셀로나가 가장 유리한 점은 없다. 그거는 오케이.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라리가에만 집중한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바르셀로나는 코파델레이 결승전 신경 써야 되고 한 경기지만 어쨌든 써야 됩니다. 네. 그리고 반면에 그 레알 마드리드는 챔피언스리그 신경 써야 되고 어쨌든 상대가 리버풀입니다. 네. 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리그 외에 다른 경기가 있다는 건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경기들에서 만약에 양 팀이 패배한다면 리그에 영향을 안 받는다. 무조건 받죠. 무조건 받아요. 네. 그래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리그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것도 분명히 플러스 요소다. 여기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하고 레알 마드리드는 루이스 수아레스하고 벤제마가 있다. 간판 스트라이커가 있다. 네. 이게 뭐냐면 레알 마드리드가 그래 전체적인 득점력이 뛰어난 시즌은 아니에요. 전혀 아니죠. 네. 그런데 벤제마는 미쳐 날뛰고 있어. 벤제마는 막 빡빡하고 저쪽 네. 수아레스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벤제마 같은 경우에 이번에 셀타비고전에서 근데 두 골 한 개도 메시 있는데 이거는 좀 아니 제 얘기는 뭐냐면 예. 루이스 수아레스하고 카림 벤제마가 있음으로 인해서 약팀에게 발목을 잡힐 가능성이 더 떨어졌다는 그러니까 거죠. 이들이 드롭을 안 할 것이다. 네네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케이. 이제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뭔가 행운을 좀 요구하는 요소가 많이 줄어들게 된다. 그러니까 저기서 미끄러졌으면 하는 그런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저는 쿠만 감독에게 있을 수도 있다. 어떤 거죠? 그러니까 쿠만 감독은 올 시즌 봤을 때 실패를 하고 나서 그러니까 패배를 하고 나서 고쳐요. 사이언인가요? 사이언이 맞고 난 다음에 더 강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약간 베지터 스타일이야. 네. 예. 물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초사이언도 아니야. 초사이언은 아니야. 아직 아니야. 개원권 수준인가요? 네네네. 예. 점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네네네네. 선도 먹고 막 고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쿠만 감독은 패배로 배우는 감독이지 패배를 당하기 전에 경기 중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거를 잘 고치는 데에는 문제가 좀 있지 않나. 맞아봐야 아는 스타일이다.
그래서 하도 맞았기 때문에 전반기에 그래서 3백으로 가야 되겠구나. 왜냐면 4-2-3-1에서 4-3-3으로 그리고 3백 가동한 3-5-2나 뭐 3-1-4-2나 이렇게 갔으니까 맞아요. 그런 점을 봤을 때는 쿠만 감독이 만약의 경우 엘 클라시코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뭔가 플레이를 짜고 나왔는데 이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거를 경기 중에 못 푼다? 그래서 요 경기 패배당한다? 이거는 이제 클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 다음에 또 고치긴 고치겠지만. 그렇죠. 패배를 통해서는 고치니까. 네네. 못 고친 사람보다 낫잖아요. 네, 그럼요. 그렇습니다. 자, 과연 영주 형의 이야기대로 사실 이렇게 보면 긍정적 요소 제법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흔들리는 게 분명히 있어요. 있어요. 불안할 거예요. 쫓아오고 있는데 본인들이 계속 미끄러지니까. 그리고 사실 챔피언스리그 탈락을 해서 리가만 집중한다는 건 좋은데 반대로 그런 거 있잖아요. 목표를 상실했을 경우에 오는 어떤 그 허탈함? 그런 게 팀을 잠식하지 않도록 시메오네가 그걸 이제 잘 북돋아야죠. 우리 리그는 딴다.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최소 실전 팀이잖아요. 맞아요. 지난 경기도 오블락의 활약을 앞세워서 막아내긴 했는데 만약의 경우 전반기만큼 강팀을 상대로 힘을 발휘하면서도 약팀을 사냥하지 못한다? 최근 약팀을 사냥하는 힘이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레알 마드리드하고 바르셀로나에게 추격을 허용할 가능성이 더 커져요. 맞아요. 바르셀로나는 최다 득점 팀이에요. 그래. 그렇기 때문에 때린데 또 때리고 또 때리고 있거든요. 네. 소시에다드전에서 6골 터뜨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야 우리 돌아왔어 이제 이런 느낌이거든요. 옛날 우리다. 네. 반면에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수비 쪽의 힘도 좋고 공격을 전개하는 힘도 좋은데 이게 약간씩 부족해요. 그렇지. 골을 좀 못 넣거나 아니면 수비도 약간 불안한 부분이 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레알 마드리드 얘기할 때 벤제마, 쿠르투아 얘기를 하면서 크카모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죠. 중원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상대를 잡아먹는 팀이다. 그게 이런 얘기를 힘이죠.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각각 다 장점은 있긴 있는데 약점도 있다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의 문제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과연 영종이 마지막에 웃을 수 있을지. 네. 라포르타의 어떤 아니야 나는 지금부터 쭉 웃을 거야.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야 계속해. 그리고 이제 바로 SL 녹음하거든요. 조금 더 자세한 세리아 그리고 또 라리가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힙팟에 오셔서 히든 SL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힙팟으로 들어와. 네. 고생하셨습니다.